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엔 조경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과 설계는 사실 그게 뭐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설계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과 설계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획은 우리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왜 방학하기 전에 계획 짜죠. 계획표, 방학 계획표 짜고. 근데 설계는 디자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르죠. 자, 계획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객관적인 자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표에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구상하는 미래에 뭔가를 할 거를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되 굉장히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설계는 이 계획을 토대로 뭔가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표현적 창의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는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 나온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것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계획 조사하는 거는 머리를 쓰거나 그것도 당연히 구상을 하는 거기는 하나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설계의 분야는 약간 창의력이 좀 내포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뭔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계획과 설계가 하나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계획과 설계의 뜻을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에 대한 5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이 4가지를 모두 합한 좋은 것만 따서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자원접근법은 그 지역에 어떤 공원을 설립하는데 그 공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래 있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면적을 주어졌다고 봅시다. 어떤 면적을 주어졌는데 여기 원래 되게 독특한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원을 사용해서 이걸 선사 유적지에 관련된 공원을 만들 것인지 이걸 그대로 살려서 주변을 공원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연 자원이 어떤 양이나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스키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산이 높고 추운 곳에 스키장이 있죠.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쪽에 아마 스키장이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활동 접근법은요. 과거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행태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접근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는요. 지역사회 경제적 기반. 지자체마다 워낙 이제 예전에 중앙정부에서 했지만 지자체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다르고 지자체의 경제적 기반이 조금 다르죠. 그거에 따른 공원 설립도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좋은 점만, 긍정적인 부분만 취해서 만든 접근법을 우리는 종합접근법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단순히 자원만 가지고 혹은 사람들의 행태나 그 지역의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 계획에 있어서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19세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원도시, 위성도시, 수도권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서양 조경사에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의 하워드가 얘기한 전원도시론이고요. 이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만든 계획이 레드번 계획입니다. 앞서 아마 제가 서양 조경사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드번 계획의 경우는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뭐 뉴저지에 만들었고 슈퍼블럭으로 했고 30% 이상이 녹지로 만들어야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전에 안 나오던 르 꼬르비지에라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르 꼬르비지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는 뭐 대도시론하고 뭐 거대도시 계획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휴먼 스케일을 적용한 사람입니다. 뒤에 이제 경관을 구성하거나 디자인 원리에서 휴먼 스케일이 언급되어질 건데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문 손잡이의 위치라든지 세면기의 위치, 양변기의 위치, 뭐 그 높이, 의자의 높이, 너비 이런 것들은 사람 몸이 편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게 바로 휴먼 스케일인데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을 위한 그 높이와 그 치수를 적용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르 꼬르비제라는 사람이 모든 건축물에, 모든 정원의 시설물에 이 사람의 그 척도를 휴먼 스케일을 이용해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양식을 만든 사람이 르 꼬르비제라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녹지계통인데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녹지계통이라는 건 뭐냐면 전원도시론에서 아마 연결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런던에 굉장히 복작복작해가지고 런던에 있는 사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사람들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거나 기찻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각각 지역에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원래 있던 자연 환경은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길과 그 도시 주변은 개발하되 나머지 녹지는 그대로 놔두는 그런 녹지계통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놓은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양이 녹지대가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상식, 방사식, 위성식, 뭐 평행식이 이러는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가 나온 말도 그렇고 그 영국,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도시를 개발하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런 녹지계통의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조경 계획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조경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순서와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계획을 하려면 첫 번째로 목표 설정부터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주제를 설정하는 거죠. 제목, 주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주제를 설정해서 내가 뭘 할 건지, 어린이공원을 할 건지, 체육공원을 할 건지, 그 공간의 크기는 얼마나인지, 뭐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금방 얘기한 종류가 되겠죠. 종류가 어떤 건지, 규모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뭐 수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을 일단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목표 설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목표 설정이 되면 자료 분석 및 종합을 합니다. 자료 분석은 뭐냐면 그곳의 지형이 어떤지, 토양이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 혹은 사람들이 몇 명이 사는지, 여자 남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 환경이라든지 인문 환경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야 돼요. 그거를 분석한 다음에 그걸 데이터화해서 종합을 하는 거죠. 그 종합을 한 것을 토대로 이제 기본 구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종합된 자료를 토대로 공간 개념을 도출해내는 거죠. 일단 이 종합한 걸 가지고 구상을 하는 거죠. 자, 기본 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본 계획이라는 걸 짜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는 대안을 적어도 2개 이상 작성합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공간을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줬는데 이게 이제 A안, B안, C안이라고 봅시다. 나는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누어서 여기는 휴게 공간, 여기는 운동 공간, 여기는 놀이 공간, 뭐 이렇게 공간을 딱 정확하게 나는 4개로 나누어서 할 테야. 아니면 똑같은 공간이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길쭉하게, 여기는 아주 크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나는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런 구획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걸 나는 좋아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걸 하나의 안을 결정하는 거죠. 난 이런 거보다 이 B안이 제일 좋다. 그러면 이제 B안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이상이 나와줘야 되고 그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하고 나면 그 안에 토지 이용을 분배를 어떻게 할지, 교통 동선을 어떻게 할지,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할지, 식재는 어떻게 할지, 하부 구조는 어떻게 할지, 혹은 집행은 어떻게 할지. 자, 지금 기본 계획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본 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하고, 교통 동선은 어떻게 하며, 시설물과 식재의 배치는 어떻게 하며, 혹은 하부 구조와 집행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 기본 계획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끝나면 원래 중간에 기본 설계라는 게 있어요. 간단한 설계를 하죠. 그렇지만 작은 공사에서는 이 기본 설계를 간혹 생략하기도 합니다. 작은 공사에서는, 큰 공사에서는 넣기는 하는데 간혹 이 기본 설계를 약간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죠. 실시 설계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바로 이걸 보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나오는 거를 우리는 설계 도서라고 얘기해요. 설계 도서를 만드는 게 실시 설계입니다. 단순히 도면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시방서, 내역서, 산출 내역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실시 설계입니다. 도면에는 우리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등을 만들어내는 게 실시 설계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설계 도서예요. 자, 이 설계 도서를 보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시공에는 식재와 시설물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시공을 하고 감리가 끝나면 관리를 하죠. 관리는 크게 이용관리와 운영관리와 유지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관리는 이제 이용자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뭐 안내 수칙을 적는다거나 하는 게 이용관리고요. 운영관리는 이 나무를 살리거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쓰잖아요. 집행을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운영관리라고 하고요. 유지관리는 앞서 지금 시공한 식재와 시설물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관리와 식물 관리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 우리는 조경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우고 조경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 계획의 이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경 계획 중에 이제 그 목표 설정 다음 단계인 기초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조사에 대해 조사 분석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자연환경 분석입니다. 자연환경 분석은 그 말 그대로 자연 환경에 관한 모든 전반 내용을 이제 조사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크게 지형, 토양, 기후, 수문, 그 다음에 식생과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형이라는 건 뭐냐면 높고 낮음,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형을 조사할 때는 이제 레벨기로 측정을 하게 되겠죠. 자, 지형에는 우리가 이제 제일 주의할 것이 이제 등고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고선이라는 거는 요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지상에서 봤을 때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거는 평면도로 본 모습입니다. 평면도로 된 모습이 실제로 보면 어떤 모양이냐?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평면도를 단면도로 변화하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게 요 부분은 요렇게 경사가 요 A라는 부분은 경사가 급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급한 거고요. 등고선의 간격이 이렇게 넓으면 요렇게 요 부분이 이제 B라고 보면 경사가 완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고선은 이렇게 이런 규칙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자, 그 다음에 같은 점상에 있는 이 선상에 있는 높이는 다 일정합니다. 자, 여기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플러스 20cm가 높고 이 부분을 이제 20cm씩 높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선상의 모든 선상에 있는 이곳은 20cm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20cm, 여기도 20c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책 교재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등고선상의 모든 점은 같은 높이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등고선에 관한 설명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그림과 같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등고선 다음에 이제 그 등고선 높낮이에 따른 경사도의 차이인데요. 교재의 그림에 보시면 세모 모양이 있을 겁니다. 경사도는요, 요렇게 봅니다. 요렇게 높이가 1이고 수평거리가 1일 때를 우리는 1대1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흙이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 경사의 각도가 얼마이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일 높은 부분에서 여기 끝 평지까지 이 점까지의 각도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경사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제가 그린 것 같이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이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에 선을 긋고 이 각도를 구하는 게 이제 경사도인데 수평 여기를 그러니까 수평 거리로 보고 이 부분을 수직 높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기할 때는 1대1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수평 거리가 길다는 거는 수직 높이는 같은 상태에서요. 수평 거리가 길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얘기한다.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셔도 요 각도보다 요 각도가 작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얘가 이제 수평거리가 2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요거를 우리는 1대2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글자가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요 앞에 부분 요게 높이를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거리, 수평거리가 길면 길수록 각도는 작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대1일 경우도 있고 요거는 지금 1대 0.5입니다. 얘가 요 높이는 다 같은 걸로 보고요. 얘는 0.5, 얘는 1. 자, 어떤 거는 1대 2로 봅니다. 이렇게 길다고 봅시다. 얘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각도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가 지금 45도고 얘를 1대1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우리는 100%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45도보다 얘는 각도가
작겠죠. 약 33도 정도 될 겁니다. 각도가 작을 거고 이렇게 보니 각도가 크죠. 45보다 클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표기를 1대 0.5라고 하고 얘는 1대 2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지금 금방 얘를 기준으로 100%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그러면 50%라고 보는 거죠. 자, 표기하는 방법이 무슨 몇 도, 몇 대 몇 프로 이렇게 표기를 다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냐? 1번 50%, 2번 1대 2, 3번 30%, 4번 45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이 다음 보기 중 경사가 가장 완만한 것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지금 50%는 이걸 얘기했죠. 그럼 얘랑 얘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한 것 뿐이에요. 자, 얘는 둘 다 1대 2로 보고요. 45도는 아까 1대 1이라고 그랬죠. 30%라는 건 얘보다 더 뒤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가장 완만한 거는 30%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를 바꿔서 다음 보기 중 가장 경사가 급한 것은 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 방법으로 했는지에 따라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1대 1이 45도고 100%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뒤에 숫자가 크면 퍼센테이지는 작아지고 경사는 완만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경사도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토양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토양이라는 거는 얘가 사토인지 혹은 얘가 양토인지 혹은 얘가 점토인지 식토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해야 내가 토양을 어떤 식으로 더 몇 센치를 돋울 것이며 그거에 따라 이 토양의 질에 따라서 공사 방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토양 변화율 토공사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는 뭐냐면 그때 날씨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후는 기상청에 알아보면 돼요. 뭐 요즘 인터넷으로도 혹은 전화로도 그때의 기상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나타나는 특이한 기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미기후라고 합니다. 국지적인 지역에만 나타나는 그 기후를 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는 비가 굉장히 억수같이 오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 겨울에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기상청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민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미기후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보통 지역보다 그 강우, 우수관거를 조금 더 큰 걸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 때문에 기후를 이제 조사 분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무는 뭐냐면 물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수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이라든지 물이 어떻게 흐르고 지하수는 어떻게 나가고 우수는 어떻게 나가고 오수는 어떻게 나가는지 그러니까 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사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기존 식생이 뭐가 있는지 혹은 그 지역의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조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런 자연환경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분석에 이어서 조사 분석 내용 중 인문환경 분석과 이제 경관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자연환경 분석은 뭐 기후, 토양, 지형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인문환경 분석을 이야기하면 인구나 토지 이용, 교통, 유물, 인간 행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토지 이용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거지는 노란색이라든지, 뭐 공원이랑 녹지는 녹색이라든지, 상업지역은 빨간색이라든지, 그 제가 표에 나와 있죠. 이게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주거지는 노랑.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상업지는 우리 눈이 뻘게 가지고, 그죠? 돈 벌려고 상업지역은 빨강. 뭐 녹지는 외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입술이 파랗다, 보라색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주거지는 노랑, 상업지역은 빨강, 공업지역은 보라. 그 외에 나오는 다른 학교나 그 사무실이 있는 곳은 파란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을 표현할 때, 도면에서, 지도에서 표현할 때 어떤 색으로 표현하는지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거는 다시 주거지는 노랑, 상업지역은 빨강, 공업지역은 보라. 그 다음에 학교나 업무 보는 사무지역은 얘는 파랑, 그 다음에 녹지, 공원 이런 데는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역사 유물이나 또 행태에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인간 행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사 분석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 행태에 대한 내용은 뭐냐? 여러분 그 책에 나오시면 인간 행태 유형에 대한 홀의 대인거리 분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친밀한 거리, 요즘 조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걸 우리 사회적 거리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120cm에서 360cm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 인간 행태를 분석한 요 정도의 거리를 우리는 친밀한 거리 혹은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끔 문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경관 분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경관이라는 것은 경관을 이루는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선이 모여서 이제 형태가 되겠죠. 형태와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색깔, 색채와 그 느낌, 질감을 우리는 경관의 우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점선면적인 요소와 수직적인 요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선에 관한 이야기는 또 디자인 원리에서 한 번 더 다뤄질 예정입니다. 일단은 경관을 구성하는 우세 요소는 형태, 색채, 질감이라는 거부터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경관을 분석할 때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5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케빈 린치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냐면, 앞서 우리 조경사 얘기를 할 때 서양 조경사에 보면은 영국에 조경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스토원의 브릿지맨이 하하기법을 도입했다거나, 험프리 랩턴이 뭘 했다거나, 그 레드북을 했다거나, 조셉 팩스턴이 버크헤드 공원을 설계했다거나 하는 그 조경가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간혹 이런 식으로 이름과 그 연결이 바르게 된 거, 혹은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일단은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5가지 요소를 이제 케빈 린치가 정의했는데요. 케빈 린치는 도시를 이루는 이미지가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도시라고 봅니다. 도시라고 보면 이렇게 길이 있어요. 길이 있고 통로가 있고, 길을 이제 우리 통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지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 공간이 나오고 이렇게 통로가 나오게 되죠. 길이 있으면 지역을 구분하는 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각 지역에는 이런 모서리들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서리가 생기고, 이렇게 교차하거나, 여기 보시면 도로의 접합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절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요거를 결점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결절점. 그 다음에 도시를 이루는 것 중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랜드마크예요. 그 도시를 떠올렸을 때 뭐가 가장 생각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남산, 그렇다. 뭐 대구에는 83타워,
두류타워가 지금 83타워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그 도시를 상상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걸 우리는 랜드마크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우리는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도시에 가면 도로나 지역과 모서리와 결절점과 랜드마크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 이미지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경관을 구성하는 특히 도시의 이미지의 5요소는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케빈 린치가 이야기했다는 거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경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계획과 설계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계획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것들을 증명해내고 그런 자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획된 것을 토대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